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현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이해찬 대표를 만나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국민의 삶을 좌우한다며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그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든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기인들은 규제개혁이 신산업, 신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지역 중심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포함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담은 5개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 규모별, 구분 적용과 제도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0명 미만 기업이 우리나라는 약 40%에 달해 과당 경쟁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이뤄지는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임금 수준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제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대타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7월 5천 명에 그친 데 이어 8월에는 더 줄고 실업자가 8개월 내리 100만 명을 넘는 등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적은 겁니다. 제조업에서 10만 5천 명이 줄었고 도소매업에서 12만 3천 명, 숙박 음식점업에서 7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113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4천 명 늘어 8월만 비교하면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례 6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고나 시정,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모두 48건이었습니다. 이 중 62.5%인 30건이 대기업 유통업체였습니다. 기업별로는 백화점 업계 1위, 최근 5년간 매년 법 위반이 적발되며 모두 10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CJ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돈줄 제기부터 보유세 인상까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가뜩이나 없던 매물은 실종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호가를 올려보겠다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막바지 담합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3월 매매가 26억 원대던 전용 면적 141제곱미터 아파트는 4월부터 규제가 강화되며 2억 원이 빠지더니 최근엔 시세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만큼 돈을 들고 있어도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걷어들인 탓입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안 가는 거죠? 더 넣어도 금액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원래 물건이 없어요. 그럼 전체가 물건이 없는 거예요. 강남만큼 올랐다는 강북도 대책 발표 임박 소식에 매물이 종적을 감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더 센 규제가 나오기 전 부르는 대로 주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보겠다는 수요가 넘쳐 거래도 없이 호가만 연일 오르고 있는 상황. 매물은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들만 늘자 매도자가 유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는 역대 최고입니다. 매물 품귀 속에 주민들의 집값 담합은 기승을 부립니다. 위례 신도시와 목동 등이 대표적인데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부르는 값보다 낮으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실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7월 7천여 건에서 지난달 3배나 늘었습니다. 신고만 많이 되면 아무래도 이거 뭐 해명해야 되고 전화해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다시 가져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은 매매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허위 매물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영구 임대주택을 짓자는 논쟁이 달아오르자 인터넷 게시판이나 청와대 청원에는 잠실 경기장이나 과천 경마장도 임대주택 부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레츠런파크 서울입니다. 부지 면적 114만 9천여 제곱미터로 기존 방식대로 지으면 1만원까지 가능한데 서울과 가깝고 지하철역과 붙어 있어 그야말로 최고의 입지입니다. 공공택지 물망에 올랐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자 후보지로 새로 떠올랐는데 영구 임대로 짓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도 그린벨트 해제 없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 녹지 공간이 많아 쾌적하고 교통 여건도 좋습니다. 올림픽공원은 140만 제곱미터, 43만 평 규모인데 이곳 일부에도 영구 임대주택을 짓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동남권 개발 계획에 들어있는 잠실 경기장이나 강북의 효창운동장도 임대주택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교통이나 생활 여건을 고루 갖춘 선호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한 영구 임대 아파트 공급은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제안도 정부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수요 억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급 확대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눈과 귀는 정부가 준비 중인 8번째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인상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 쏠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합니다. 청년층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500억 원 규모의 청년 자율 예산이 2022년까지 별도로 편성되는 등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역할이 대폭 확대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가 존중하고 또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행정집행조직이자 컨트롤타워인 청년청이 시장 직속으로 신설돼 청년정책 기획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합니다. 기존 청년전담 조직인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 담당관이 약 2배 규모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청년청장은 4급 개방형 직위로 열어 청년층 전문가 가운데 공모를 거쳐 임명할 계획입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인 서울청년의회도 상설 운영됩니다. 청년들이 정책 발굴부터 설계,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역할이 확대 강화됩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하에 청년 자율예산제와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 자율 예산으로 확보해 청년들이 직접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세계적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가 서울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보잉사는 보잉 한국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잉사는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대 민간 항공기 제조회사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올해 매출만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잉사가 서울에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위한 R&D 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보잉 본사의 해외 사업 총괄 담당 사장인 마크 알렌 보잉 인터내셔널 사장이 한국을 찾아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래의 산업이죠. 근데 이 분야에서 그동안 세계적인 리더로서 이끌고 그 보잉사가 기술센터를 서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보잉사는 서울에 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하고 서울시는 이를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R&D 센터는 보잉의 차세대 첨단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비행과 빅데이터, 기내 공간 설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캐빈,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R&D 센터의 규모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잉 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보잉사는 현재 R&D 센터가 입주할 건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좀비의 글자를 따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몬비 안전사고가 크게 늘자 바닥 신호등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되고 있는데요. 근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느라 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에 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의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라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를 가봤습니다.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해 다른 행인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시간도 있고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이럴 때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지난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보행자의 반응 시간이 늦어지거나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 신호등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성적표는 어떨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바로 어제 핫키워드에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아이템을 다뤘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강도가 더 심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낮은 임금, 업무적 차별은 사회적으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네, 일단 성적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3만 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2020년까지 전환하기로 했던 인원 17만 4,935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하기로 했던 인원도 13만 2천 명 수준이었으니 목표대로 잘 수행해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화면에서 박하연 아나운서 어떤 문구가 보이십니까? 네, 포기각서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이 해당 문건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들에게 쓰게 한 각서인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정규직을 심사하면서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시켰는데 104명 중 총 20명을 이런 식으로 탈락시켜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 탈락자 일부에게 이러한 각서를 쓰게 한 거죠.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탈락시켜놓고 마치 탈락자들이 채용 과정을 참가하지 않았다는 듯이 문서를 쓰게 했다니 그야말로 서류 조작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절차를 실시했다며 이 중 일부가 일산센터 특수경비로 잔류를 원해 정규직 전환 채용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각서는 등장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받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한 건데요. 심사 결과가 잘못되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도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도 통계상으로만 비정규직 제로가 될 수 있게 꼼수를 쓴 것이 드러난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해당 회사에 직접 정규직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예금결탁원의 비정규직은 예금결탁원의 직접 고용이 아닌 지난달 초에 설립된 자회사 KX 드림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네요. 이 자회사로 들어갔다는 건 실질적으로 보자면 정규직이라는 옷만 갈아입은 파견, 용역의 형태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환한 것이 예금결탁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은행 역시 경비, 환경미화, 조리, 또 사무보조 등 2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인력 전문의 특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더 심각한 건 현재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자회사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인건비 때문이죠. 직접 고용 정규직 임금 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지만 자회사 간접 고용의 경우 독립적인 임금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자회사 방식은 사고나 문제가 발생해도 의무나 책임을 제3자인 자회사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건데요. 또 소속이 달라지면 처우, 복리, 후생 등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자회사라는 게 합법적으로 차별이 가능하게끔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비정규직이 13만 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이 중 많은 수가 자회사 형태로 고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성적표가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부실하기만 한 성적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꼼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기계약직 형태인데요. 올해 유독 무기계약직이 증가한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5배가 늘어난 314명의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했는데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도 2분기에 무기계약직 수를 지난해보다 2배가 증가한 1,752명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통계상으론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임금이나 업무,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근무 조건은 비정규직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네, 정말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큰데요. 1년 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 고용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늬만 정규직인 정부의 방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규직 전환 13만 2,673명이란 성적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책이라는 건 성적표가 화려하다고 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현됐을 때만이 진정 좋은 정책이 박수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쩐지 이번 결과에는 손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만 비정규직인 제로인 시대, 아마 어느 국민도 원치 않을 세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